불륜이 불러온 법적 분쟁과 재산 갈등, 충격 실화. 여보, 이 사진 속 여자가 누구야? 내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에는 남편과 모르는 여자가 호텔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15년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으니까. 내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30억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다. 평범한 부부 생활과 재산 관리. 나는 김민경 43세. 남편 박준호와 결혼한 지 15년째였다. 우리는 누가 봐도 모범적인 부부였다. 준호는 대기업 계열사 부장으로 연봉 1억 2천만 원, 나는 강남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연수입 8천만 원 정도를 올리고 있었다. 우리 부부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상당했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45평이 시세 15억, 준호 명의로 된 서초구 오피스텔 2채가 각각 4억과 5억, 4명의의 논현동 상가 건물이 6억, 그리고 각자 명의의 적금 3억, 주식 투자금 2억, 보험 해약 환급금 1억까지 합하면 총 자산이 36억을 넘었다. 특히 준호는 회사 스톡옵션으로 8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실제 순자산은 40억이 넘었다. 여보, 이번에 판교 신도시 쪽 땅 하나 더 봐둘까? 3기 신도시 개발 확정되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데. 5억 정도 투자하면 3년 후엔 최소 15억은 될 거야. 저녁 식사를 하며 나는 늘 그랬듯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15년간 우리가 이만큼 재산을 불린 것도 내가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읽어왔기 때문이었다. 준호는 삼겹살을 구워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경이 부동산 감각은 정말 타고났어. 2008년 금융위기 때 대치동 아파트 산 것도 2015년 서초 오피스텔들 산 것도 다 내 판단이 맞았잖아.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신뢰했다. 재정 관리도 완전 투명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엔 각자의 통장, 카드 사용 내역, 투자 현황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15년간 변함없는 루틴이었다.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서로 알고 있었다. 준호야, 너 이번 달 카드값이 평소보다 200만 원 정도 많이 나왔네. 회사 접대비 증가한 거야? 응, 신규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 외국 바이어들이랑 미팅이 많아서. 부장 승진하고 나니까 더 큰 딜들을 맡게 되더라고. 나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성실한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쁜 건 당연한 일이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신호는 있었다. 평소 9시에 들어오던 남편이 11시, 12시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을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샤워 시간도 평소 10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의 스킨십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봐.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우리 부부는 매년 여름 휴가로 해외여행을 갔는데 작년엔 준호가 올해는 회사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여행은 힘들 것 같아라며 처음으로 거절했다. 대신 혼자 제주도로 3박 4일 출장을 다녀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가 그 여자와의 첫 여행이었다. 불륜 정황 발견, 충격과 분노. 운명의 그날은 지난 3월 15일 목요일이었다. 준호의 베이지색 셔츠를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시그니엘 호텔 발레 파킹 티켓이 나왔다. 날짜를 보니 지난주 화요일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날 준호는 분명히 오늘은 부천 공장 점검 때문에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올 거야 라고 했었는데 왜 강남 한복판 특급 호텔에 차를 맡겼을까? 궁금증이 커져서 준호의 카드 사용 내역을 온라인으로 확인해 봤다. 그날 시그니엘 호텔 레스토랑에서 35만 원, 호텔 플라워샵에서 12만 원,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호텔 스위트룸에서 45만 원이 결제되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아니야, 분명히 회사 접대일 거야.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과 미팅하다가 급하게 룸을 잡았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날 밤 준호가 들어오자마자 물어봤다. 여보, 어제 부천 공장 점검 어땠어? 아, 응. 기계 상태도 좋고 직원들 사기도 좋더라. 다만 교통이 너무 막혀서 힘들었어. 거짓말이었다.
준호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부터 나는 미행을 시작했다. 준호가 출근한 후 30분 뒤에 나도 차를 타고 뒤를 따랐다. 첫째 날은 정말로 회사에 갔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셋째 날 금요일 오후 3시경 준호는 회사를 나와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카페로 향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가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긴 생머리, 하얀 피부,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 한눈에도 고급스러워 보였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차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나는 차 안에서 2시간을 기다렸다. 오후 7시가 되어서야 두 사람이 함께 나왔다. 준호의 얼굴에는 내가 본 적 없는 행복한 미소가 떠 있었다. 그 미소는 나에게는 15년 동안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다. 집에 돌아온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늘 거래처 미팅이 길어져서 좀 늦었어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 수고했어라고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하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다. 카카오톡에 하트 이모티콘으로 저장된 여자와의 대화가 수두룩했다. 오늘도 행복했어. 빨리 보고 싶다. 사랑해 같은 메시지들이 매일 오갔다. 더 충격적인 건 준호가 곧 정리할 거야. 조금만 더 참아줘라고 보낸 메시지였다. 정리? 나와의 결혼을 정리한다는 뜻인가? 은밀한 증거 수집 과정.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다. 먼저 사설 탐정사를 알아봤지만 비용이 한 달에 500만 원이 넘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 부부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GPS 추적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준호 차량에 몰래 설치했다. 그리고 매일 준호의 동선을 체크했다. 놀랍게도 일주일에 3-4번은 그 오피스텔에 가고 있었다. 심지어 주말에도 회사 골프 모임이라는 핑계로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 핸드폰 복제 앱도 설치해봤지만 준호가 비밀번호를 바꿔놔서 실패했다. 대신 우리 집 공인인증서로 준호 명의 카드 사용 내역을 매일 체크했다. 그 여자와 만날 때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20-30만 원씩 사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도 자주 구매하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준호가 그 여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계약했다는 사실이었다. 부동산 업계 지인을 통해 확인해 보니 청담동 오피스텔 전세 2억 원을 준호가 지불했다. 그 여자 이름은 이수진, 27세, 직업은 프리랜서 마케터였다. 27세라고? 나보다 16살이나 어린 여자야? 더 파고들어 보니 이수진은 준호 회사와 업무 관계가 있는 마케팅 업체 직원이었다. 작년 7월부터 프로젝트로 만나기 시작해서 불륜관계로 발전한 것 같았다. 준호의 또 다른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경악스러웠다. 매달 이수진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씩 송금하고 있었다. 명품 가방, 옷, 액세서리 구매비만 월 300만 원. 호텔비, 여행비까지 합하면 한 달에 800만 원을 이수진에게 쓰고 있었다. 1년 동안 1억 가까이 쓴 거네. 더 소름 끼치는 발견은 따로 있었다. 준호가 회사 스톡옵션 3억 원 어치를 매각해서 그 돈을 이수진 명의 적금으로 만들어뒀다. 그리고 서초구 오피스텔 중 하나를 매각 진행 중이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재산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핸드폰 통화 녹음을 위해 일부러 준호와 통화할 때 녹음 기능을 켜뒀다. 그러던 중 결정적 증거를 잡았다. 준호가 이수진과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것이다. 수진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민경이가 재산 정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오빠, 나 정말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해요? 곧 이혼 서류 내고 위자료 최소화해서 정리할게. 그러면 우리가 떳떳하게 만날 수 있어. 이혼 서류? 위자료 최소화? 준호는 이미 이혼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배우자와 불륜 상대의 갈등 상황.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자 나는 준호를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수진을 먼저 만나보기로 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야 대응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수진이 자주 가는 청담동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에 접근했다. 직접 보니 사진보다도 더 예뻤다. 키 165cm 정도의 모델 같은 몸매에 성형한 티 없는 자연스러운 얼굴, 명품으로 완전 무장한 모습이었다. 실례지만 이수진 씨 맞으시죠? 이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네. 누구세요? 박준호 부장님 아내 김민경입니다. 그 순간 이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아메리카노 컵이 떨리기 시작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시간 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준호 오빠와 그냥 업무적 관계가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일주일에 4번씩 만나는 건가요? 전세금 2억도 업무비인가요? 이수진은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5분 정도 지나자 태도가 바뀌었다. 사모님, 저희 관계를 알고 계시는군요.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준호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오빠도 저를 사랑하시고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결혼한 남자를 꼬셔서? 꼬신 게 아니에요. 오빠가 먼저 고백하셨어요. 사모님과는 이미 사랑이 식었다고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수진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준호가 우리 결혼 생활을 그렇게 표현했다니. 그래서 이혼하고 당신과 재혼하겠다고 했나요? 네. 곧 정리하고 저와 새 출발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신혼집도 받았어요. 신혼집? 강남구 대치동의 새 아파트요. 오빠가 기존 재산 정리해서 사기로 하셨어요.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동네였다. 준호는 나와 이혼한 후에도 같은 동네에 살 계획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아파트 계약금 1억을 이미 넣었다는 사실이었다. 오빠는 사모님이 재산 분할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일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신 거죠. 안전하게 보관? 그게 바로 재산 은닉 아닌가? 이수진은 점점 더 당당해졌다. 사모님도 이제 아시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안 될까요? 서로 상처 주지 말고요. 상처를 준 건 당신들이잖아요.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오빠는 이미 마음이 완전히 제게 와 있어요. 카페에서의 대화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해진 건 이수진이 단순히 놀아나는 여자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준호와 구체적인 미래 계획까지 세워놓은 상태였다. 법적 자문과 재산 문제 고민. 이수진과의 만남 후 나는 즉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강남구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김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남편분이 혼인 기간 중 축적한 재산을 상당 부분 은닉하고 있고 불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상황이군요. 김 변호사는 내가 가져온 모든 증거를 꼼꼼히 검토했다.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부인께서 수집한 증거들이 매우 강력합니다. GPS 추적, 카드 사용 내역, 통화 녹음, 사진 등이 모두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하지만 문제는 재산 분할입니다. 남편분이 이미 상당한 재산을 은닉해놨기 때문에 실제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변호사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남편분이 추가로 재산을 은닉하는 걸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불륜 기간, 재산 규모,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면 준호 씨에게는 2에서 3억, 이수진 씨에게는 5천에서 1억 정도 청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비만 3천만 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40억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였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남편분이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더 자세히 재산 현황을 파악해봤다. 준호가 은닉한 재산만 8억이 넘었다. 스톡옵션 매각 대금 3억, 오피스텔 매각 진행 중인 4억, 이수진에게 지출한 1억 등. 이대로 가면 실제 이혼할 때 받을 수 있는 재산이 크게 줄어들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발견은 준호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예정이라는 사실이었다.
회사 동료에게 몰래 확인해 보니 준호가 개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6개월 후 퇴사 계획을 세워놓았다. 퇴직금만 2억이 넘는데 이것도 이수진과 함께 쓸 계획인 것 같았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뒀다고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쉽게 정리될 일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변호사의 조언이 떠올랐다. 차분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가족과 친척들의 반응과 조언. 상황이 심각해지자 나는 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먼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야. 준호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뭐? 준호가?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이? 서울시청 공무원인 언니 김민주는 처음엔 믿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경악했다. 이런 쓰레기가 어디 있어? 27살 여자애라고. 너보다 16살이나 어린? 언니는 분노했지만 차분하게 조언해줬다. 민경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특히 재산 문제는 냉정하게 계산해야 해. 준호가 이미 재산 은닉을 시작했다면서. 그럼 우리도 대비책을 세워야 해. 언니의 남편인 형부는 은행 지점장이었다. 형부의 조언도 실용적이었다. 민경이 당장 너 명의 재산들 보전 조치부터 취해. 상가 건물이랑 적금 같은 건 준호가 손댈 수 없게 해야 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준호가 보증을 서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다 차단해. 형부 말이 맞아. 지금 당장 4명의 통장들 비밀번호부터 다 바꿔야겠어.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다. 80세가 넘으신 연세에 이런 충격을 드릴 수 없었다. 대신 친정어머니의 여동생인 이모에게만 상황을 털어놨다. 민경아, 요즘 남자들이 다 그래. 나이 들면서 젊은 여자한테 홀려서 집안 다 망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이모는 20년 전 이모부의 불륜으로 이혼한 경험이 있었다. 그때 내가 너무 순진했어. 이모부가 사과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믿었거든. 그런데 그 사이에 재산 다 빼돌리고 결국 젊은 여자랑 재혼했어. 이모의 목소리에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분노가 남아있었다. 이모,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절대 준호 말 믿지 마. 남자들은 들켜도 끝까지 거짓말해. 그리고 재산 보전이 가장 중요해. 감정보다 현실을 봐야 해. 이모가 그때 재산 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모는 구체적인 조언도 해줬다. 당장 준호 명의로 된 통장이나 카드로 큰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바꿔놔. 시부모님께는 준호가 직접 말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호 쪽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신우이에게 넌지시 물어봤다. 언니, 요즘 준호 오빠 어떤 것 같아요? 왜? 오빠가 뭔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요즘 너무 바빠서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아, 오빠 요즘 새로운 사업 준비한다고 하던데? 회사 그만두고 창업할 예정이라고 했어. 벌써 몇 달 전부터 알아보고 있다더라. 신우이도 준호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불륜 사실은 모르는 것 같았다. 창업이요? 어떤 사업인데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부동산 관련 사업이라고 하던데? 형수님이 부동산 전문가니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내 심장이 철렁했다. 준호가 가족들에게는 나와 함께 사업한다고 거짓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형수님은 모르시는 것 같던데? 아, 네. 준비 단계라서. 급하게 화제를 돌렸다. 준호의 거짓말 규모가 생각보다 컸다. 며칠 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경아, 준호가 사업 준비한다면서. 너도 함께 하는 거니? 아, 네. 아직 계획 단계예요. 그래, 너희 둘이 힘을 합치면 뭐든 잘 될 거야. 준호 혼자서는 사업 감각이 부족하니까 내가 많이 도와줘.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준호가 부모님께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확실해진 건 내가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가족들의 지지는 받을 수 있지만 결국 결정은 내가 내려야 했다. 언니, 나 변호사 선임하기로 했어. 잘했어. 전문가 도움 받는 게 맞아. 그리고 준호한테 직접 얘기할 거야.
더 이상 숨어서 증거 모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조심해, 민경아. 남자들은 궁지에 몰리면 뭘 할지 모르거든. 언니의 걱정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할 때였다. 감정 폭발, 갈등 격화.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서 나는 드디어 준호와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 3월 28일 금요일 저녁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아마 이수진과의 만남이 없는 날이었던 것 같다. 준호야, 앉아봐. 할 말이 있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우리. 준호는 평소와 다른 내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경계하는 표정이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해? 나는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다. 이수진과의 호텔 사진, 청담동 오피스텔 출입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캡처 화면들. 이게 뭔지 설명해 줄래?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민경아, 이건 이수진이라는 여자와 언제부터 만났어? 그리고 우리 재산 8억을 왜 빼돌렸어? 준호는 한동안 말을 못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다. 미안해, 민경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어. 미쳤었다고. 1년 동안 매주 3-4번씩 만나면서 오피스텔 전세금 2억 내주면서 신혼집까지 알아보면서 미쳤었다고.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15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너는 계획적으로 우리 결혼을 정리하려고 했던 거야. 스톡옵션 매각하고 오피스텔 팔고 회사까지 관두려고 했잖아. 그게 아니야, 민경아. 내가 설명할게. 설명? 지금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더니 이제 와서 설명이라고. 준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정말 실수였어. 처음에는 업무적인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 감정이 생겼어. 하지만 너를 버리려고 한 건 절대 아니야. 그럼 신혼집은 뭐야? 이혼 서류는 뭐고?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준호의 핸드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이수진이었다. 오빠, 오늘 왜 연락이 없어요? 걱정돼요. 나는 준호의 핸드폰을 낚아채서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수진 씨? 누구세요? 준호 아내예요.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요. 사모님? 지금 뭐라고? 30분 안에 안 오면 당신네 부모님과 회사에 모든 걸 알리겠어요.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에게 말했다. 이수진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당장 내 부모님께도 전화해. 우리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가족회의하자. 민경아, 제발. 부모님께는 15년 결혼 생활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려고 했으면서 지금 와서 부모님 걱정해?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30분 후 이수진이 우리 집에 왔다. 명품 가방과 구두로 무장한 모습은 여전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앉으세요. 이수진과 준호가 마주 앉은 상황에서 나는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했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수진이 먼저 대답했다. 작년 9월부터요. 거짓말. 카드 내역 보니까 7월부터잖아요. 맞아요. 7월부터예요. 준호야, 너는 수진 씨에게 나를 어떻게 소개했어? 그건 사랑 없는 결혼 생활, 형식적인 부부 관계라고 했죠? 이수진이 대신 대답했다. 네, 그렇게 들었어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형식적인 부부 관계라고. 그럼 지난 1월에 제주도 여행 간 건 뭐죠? 2월에 결혼 기념일 선물 준 거는? 준호와 이수진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수진 씨, 당신이 받은 돈과 선물들 다 계산해 봤어요. 총 1억 2천만 원이에요. 다 돌려주세요. 그건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 남의 남편한테서 받은 게 선물이에요? 그럼 도둑질이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다. 이수진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사모님, 저희 진심으로 사랑해요. 나이 차이는 있지만 사랑이라고요? 돈 때문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준호 오빠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럼 당신이 준호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가 이혼해 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두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재산 분할 없이 위자료 없이 깔끔하게 이혼해주는 대신 당신들이 지금까지 쓴 돈 전부 다 변상하세요. 그리고 준호가 은닉한 재산 8억도 다 돌려주고요. 법적 절차 진행, 긴장감 최고조.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모든 상황을 보고했다. 어젯밤 대화 내용을 보면 남편분과 불륜 상대방 모두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합의 이혼을 유도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합의 이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을 명확히 해야죠.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월요일에 정식으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동시에 재산 분할 심판과 위자료 청구도 함께 신청했다. 이수진에게는 별도로 불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준호는 그 주 내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수진의 오피스텔에서 지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매일 문자로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민경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기 싫어. 수진이와는 정리하겠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준호가 은닉한 재산이 8억이 아니라 12억이었다. 변호사가 금융조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한 것이다. 남편분이 작년부터 차명계좌 3개를 개설해서 총 4억을 숨겨놨고 아버지 명의로 적금 2억을 만들어뒀네요. 그럼 총 14억을 빼돌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씨 명의 적금이 5억이 아니라 7억으로 확인됩니다. 준호는 이혼을 확정짓고 2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것이다.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열렸다. 준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고 이수진도 별도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산 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55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위원회 설명이 시작됐다. 다만 일방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산 형성에 있어 남편 측의 기여도가 더 높습니다. 주된 수입원이었고 내 변호사가 즉시 대응했다. 부인께서 부동산 투자로 창출한 수익이 전체 재산의 60% 이상입니다. 또한 남편의 불륜과 재산 은닉이 확인되므로 첫 조정은 결렬됐다. 준호 측에서 재산 분할 비율을 64로 주장했고 위자료도 5천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조정에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내 변호사가 준호의 추가 재산 은닉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남편 측이 은닉한 재산이 총 14억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은닉 행위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또한 불륜 상대방에게 지출한 금액이 1억 7천만 원으로 확인되며 이는 부부 공동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입니다. 조정위원도 준호 측의 태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정도 규모의 재산 은닉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 분할 심판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 분쟁과 합의 과정. 세 번째 조정에서 드디어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준호 측에서 먼저 양보안을 제시했다. 재산 분할 비율을 7대3으로 하고 위자료 1억을 지급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은닉한 재산 14억 포함해서 8대2로 분할하고 위자료는 2억이어야 합니다. 그건 너무 과도합니다. 과도하다고요? 1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고 재산까지 빼돌린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내겐 시간이 있었다. 재산 보전 신청으로 준호가 추가 재산 이동을 할 수 없게 막아놨기 때문이다. 준호는 점점 초조해했다. 이수진과의 결혼을 위해서는 빨리 이혼을 마무리해야 했는데 내가 계속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조정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이수진이 갑자기 준호와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준호 씨, 저희 관계는 여기서 정리해요. 수진아, 갑자기 왜 그래? 이 모든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법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이수진이 준호를 버린 것이다.
다른 사람이라니?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의사예요. 나이도 저와 비슷하고 미혼이에요. 준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1년 반 동안 모든 걸 걸었던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이수진은 오히려 당당했다. 준호 씨가 이혼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그리고 재산 문제로 이렇게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 안 했고요. 그럼 지금까지 받은 돈은? 그건 선물로 받은 거니까 돌려줄 이유는 없죠. 나는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준호가 모든 걸 잃고 있었다. 이수진의 배신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준호는 더 이상 빨리 이혼할 이유가 없어졌고 나는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5번째 조정에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재산 분할은 부인이 70%, 남편이 30%로 하겠습니다. 40억 재산 중 28억을 내가 가져가는 것이었다. 위자료는 1억 5천만 원으로 하고 이수진 씨가 받은 돈 1억 7천만 원은 전액 반환받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퇴직금 2억도 전액 부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준호는 결국 12억 정도만 가져가게 됐다. 원래 재산의 30%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이수진 씨 관련해서는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수진은 받은 돈을 돌려주는 대신 향후 준호와 일체 연락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감정 정리와 새로운 관계 설정 고민. 이혼이 확정된 후 한 달 정도는 허탈감이 컸다. 15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준호는 이혼 후 원룸으로 이사했다. 12억으로는 예전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회사도 결국 그만두게 됐다. 이혼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이수진의 배신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민경아,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잘못했어. 가끔 준호가 사과 문자를 보내왔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이미 끝난 관계였다. 이수진은 정말로 의사와 결혼했다. SNS를 보니 하와이에서 신혼여행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받은 돈은 끝까지 돌려주지 않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피곤했기 때문이다. 나는 28억의 재산을 새롭게 정리했다. 대치동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추가로 판교의 신축 아파트 하나를 더 구입했다. 나머지는 안정적인 투자처에 분산 투자했다. 부동산 중개업도 확장했다. 강남구에 지점 하나를 더 열고 직원 3명을 추가 고용했다. 이혼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일에 쏟아부었다. 사장님, 요즘 정말 바뀌셨어요. 직원 김대리가 말했다. 예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해지신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다. 이혼을 겪으면서 나는 많이 달라졌다. 더 독립적이고 더 현실적이 됐다. 6개월 정도 지나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졌다. 대학 동창회에도 참석하고 부동산 업계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나갔다. 민경아, 너 정말 젊어 보인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말했다. 이혼하고 나서 더 예뻐진 것 같아. 혼자 사는 게 어때? 너무 좋아.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실제로 혼자 사는 삶은 나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다. 특히 저녁에 혼자 집에 있을 때면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리워지기도 했다. 좋았던 기억들만 남아서였을까? 재혼 생각은 없어? 언니가 물어봤다. 아직은. 당분간은 혼자 살고 싶어.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 좋은 사람. 과연 준호 같은 배신을 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사후 정리와 씁쓸하지만 새로운 시작.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다. 이제는 준호에 대한 분노도 이수진에 대한 원망도 많이 사라졌다. 대신 현실적인 삶에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 사업은 더욱 번창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면서 오히려 기회가 많아졌다. 작년 한 해 수익만 2억을 넘겼다. 사장님, 이번에 강동구 쪽에서 대형 개발 프로젝트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어요. 직원들도 능력이 늘어서 이제는 큰 프로젝트도 맡을 수 있게 됐다. 개인적으론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고 요가도 시작했다. 주말엔 등산도 다닌다.
민경 씨 정말 멋있으세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50대 초반의 김 사장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성실한 사람이다. 아직 재혼 생각은 없어요. 그래도 좋은 친구로 지내면 어떨까요?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준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가끔 궁금하긴 하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해서 지금은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고 한다. 12억으로 시작한 새 삶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은 모양이다. 이수진은 의사 남편과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인스타그램에는 여전히 화려한 일상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SNS를 보지 않는다. 관심이 없어졌다. 민경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이모가 말했다. 예전에는 좀 순진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강한 여자가 된 것 같아. 맞다. 나는 많이 변했다. 더 현실적이고 더 독립적이고 더 강해졌다. 이혼이라는 큰 시련을 겪으면서 얻은 변화였다.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복잡한 심정이다. 15년 결혼 생활이 완전한 낭비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시간을 통해 경제적 기반도 마련했고 인생 경험도 쌓았다. 무엇보다 준호의 배신을 통해 내 자신의 강함을 발견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릴 때마다 하는 말이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행복.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행복이지만 지금 나는 분명히 행복하다. 28억의 재산, 성공한 사업,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을 얻었다. 가끔 밤에 혼자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면 생각한다. 준호야, 고마워. 너의 배신 덕분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다. 43세, 늦지 않았다. 앞으로 내 인생은 온전히 내 것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준호와의 15년을 통해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 나는 당당하다. 불륜으로 시작된 재산 분쟁에서 승리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비록 씁쓸한 이별이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독립을 가져다 주었다. 사랑이란 믿음이었고 결혼이란 동반자십이라고 생각했던 순진한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현실을 직시하는 강한 여자가 되었다. 준호와 이수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